자, 그럼 우리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이제 네. 우리 오늘 준비해주신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또 시장 관련해서 또 한마디 네. 해주신다고. 조금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드리려고요. 예, KBS의 남자 해주시죠. 아니 KBS 분 여긴 매일경제잖아요, 여기는. 알러지 있어요. 질도 많이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축하드린다.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망관부. 얘기였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섭외 오면 같이 가겠네요. 저는 그 정도 출연할 수 있는 짬밥이 안 됩니다. 근데 섭외 오면 가야지. 안 가. 안 가? 오 진짜요? 뭐 출연자 짭짤하던데. 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역시 스웩. 네. 일단은 미국 증시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릴 건데 저는 그래도 이제 소매 판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오. 네. 예.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다. 팀장님은 소비를 한다. 거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설문조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둘 다 하락을 했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한다는 건 이제 선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체를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또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울트라 뭐 빅스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잦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잦아지게 되면은 이제 금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기술주 영향이 기술주가 또 괜찮아질 거고, 그럼 기술주가 괜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환차익을 외국인들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해요. 내일인가 오죠. 네, 네.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 보면 돼요.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를 보증서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화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서 원화가 달러에 대한 보증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환율적으로 조금 달러의 약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보증 때문에 원화 약세가 좀 정체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외국인들이 IT 쪽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10% 20% 급등하는 건 아니고 이전보다 이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거죠. 적어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그 속도 자체는 조금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그래서 저도 요즘 와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한 달만 참을 걸. 한 달만 참을 걸.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하이닉스 샀어요. 저는 하이닉스 샀어요. 근데 한 달만 참을까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제가 사자마자 이게 출렁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2달 동안 참았거든요. 이번에는 출렁임이 안 나오나? 여기서 끝인가? 바닥인가? 바닥인가 해서 샀는데 바로 출렁임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만 참을 걸, 한 달만 참을 거 이러다가 뭐 어쨌든 올라가겠지. 지가 뭐 언제까지 빠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전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도 연말부터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조금씩 이제 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아까도 그 두 분이서 브리핑할 때 둘이서요? 그 약간 선반영 얘기했잖아요. 선반영. 네, 이제 그게 거의 왔다 보면 되죠. 맞아요. 둘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 모닝 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자유함. 프리덤. 발음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 프리덤이요? 홀리거린 줄. 진짜 편안하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누워서 같이 방송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 우리 딱하게 막. 나 이렇게 누워도 돼요. 이렇게. 누워도 줘. 목이 아파. 조만간 라꾸라꾸 갖고 계세요. 여기 셔츠가 좀 근데 목이 아픈 이유가 셔츠가 잘 밑에인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셔츠이 편하죠 좀. 편해졌죠. 여기가 막 접혀 있었네. 자 그러면 오늘 팀장님이 또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요거 항상 팀장님이 오시면은 시간이 부족해.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로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또 가지고 와줬어요. 네. 코로나가 이제 요즘에 다시 뭔가
뭐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기에는 확산세가 꽤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감히 말씀드릴게요. 감히 걱정하지 마세요. 오, 괜찮아요. 또 나왔네. 안심하라 또 나왔네. 안심하라. 코로나 안심하라. 오랜만에 산 게 아니고 안심하라. 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심해도 된다. 네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이제 코로나 새 변이가 발생이 됐잖아요. BA.2.75라고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일단은 종목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단기 변동성이 나오고 그냥 끝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료제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뭐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BL이라든지 파미셀 같은 종목들인데 그 진원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형 면역 조절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염증 완화제라고 보면 돼요. 염증 완화제. 우리가 그 항상 코로나 얘기할 때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염증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염증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 준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RNA 기반 핵산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발음이 안 돼. 뉴클레오시드. 요걸 생산을 하는데 어렵네. 좀 어렵네요, 단어가. 단어가 어려워요. 영단어하고요. 의학 용어하고 법률 용어는 그냥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걸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음압병실이라든지 산소호흡기 이쪽으로 갈 것인가, 테마가 또 갈 것인가. 안 간다. 확장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최근에 7월 11일부터 지금 3만 명대, 4만 명대 얘기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만 보게 되면은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겁니다. 중증. 중증 치사율 요걸 좀 봐야 되거든요. 중증 환자 비율. 근데 7월 11일 날 확진자 수가 12,000명이고 7월 10일부터 37,0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을 보시면 중증화율을 좀 보게 되면 7월 11일 날 중증 환자가 71명이고요. 7월 10일도 74명, 그리고 7월 13일에는 67명, 7월 14일에는 69명. 오히려 중증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치사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예요. 확산은 많이 되고 있지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확산은 많이 되고 있지만 중증화율이 낮기 때문에 늘어난 환자 수 대비해서 중증화가 너무 작은 거잖아요. 어쨌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런 수치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 코로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되면은 음압병실도 그렇고 산소호흡기 수요도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때문에 감기처럼 쓱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감기를 좀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뭐 무증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변이가 좀 많이 진행될수록 그 중증화율은 낮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봐야 되겠죠. 좀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이제 이전 감기보다는 조금 지저분한 감기, 더러운 감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더러운 감기. 아니 그 이번에 저도 더러움을 진짜 더럽게 얼마나 더러운지 느껴질 정도로 더러운. 그러니까 발음이 되게 더럽게. 발음 참 더럽게 해야 돼요. 더러운 감기예요. 근데 저도 그 휘발유 발음했던 거. 이런 휘발유 가격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걸렸었는데 걸렸을 때는 무증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 올 때 원래 저도 감기 좀 심하게 하면 기침을 오래 하거든요. 오래 하는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그 좀 기억 상실도 좀 약간 오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해진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다고요. 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치매가 아니라 약간 그런 게 기억 상실 같은 약간 기억이 좀 가물가물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 상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러운 감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아마 증상이 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무증상 갈 건데 어쨌든 아마 조금 더럽게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그건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증 환자 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안심을 해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감기 같은 경우도 심하게 하시면 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들어온 감기다. 이제 들어온 감기 수준으로 내려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그 확진자 수가 그 과거에 비해서 검사하는 사람이 워낙 줄어들어가지고 예상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팀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중증 환자 비율인데 그거는 중증 환자는 이제 아프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실 거고 심각한 상태니까. 근데 그건 이제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인데 그게 오히려 뭐 이렇게 그렇죠. 막 급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기처럼 지나가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BA.2.75라는 세부 그 변이가 발생이 됐는데 뭐 스텔스 오미크론의 세부 하위 변이라고 얘기하면서 켄타우로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켄타우로스가 뭐시고 하네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 스파이크 프로틴의 돌연 변이가 36개가 발생되면서 BA.5보다 전염력이 3.24배 우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지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프로틴이 뭐 거의 뭐 헬스장 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피트니스 가기 직전이니까. 프로틴은 그게 제일 익숙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하다. 요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치명률, 증증화율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요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일단은 제가 코로나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이게 제일 쉬운 화면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구조. 이게 지금 S2, S1, 이 코비드2 이게 코로나라는 얘기고 셀 이게 폐에 있는 폐세포예요. 폐세포고 이제 코로나와 이제 폐세포가 접촉하는 이 접촉면이 또 ACE2라는 이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아날로그 방식이라 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사실 그려보셨어.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고 한번 잘 볼게요. 이게 코로나가 어떤 구조냐면은 그 단일 가닥에 mRNA 방식을 가지고 요거는 화면 좀 좁고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어차피 이게 안 보여. 해주신대. 야, 정성입니다, 여러분. 정성. 이게 근데 안 보일 거. 매직으로 할 걸 그랬나요? 네, 괜찮아요. 매직으로 할 걸 그랬어요. 지금 들어왔어. 여기 보시면은 단일 가닥 mRNA가 있어 이게. 근데 여기 나선 보시면 지렁이처럼 이게 보이죠? 네. 이게 나선형, 이게 RNA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DNA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나선형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선형 밑에 이게 선이 있는데 이게 염기서열이에요. 이게 염기서열의 순서가 바뀌는 걸 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단일 가닥에 mRNA 요 나선형이 있고 요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 이 단백질 껍데기를 엔벨롭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 같은 바이러스는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구조가 있었는데 이 예전에 사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메르스라든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스파이크 프로틴,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조금 노란색 기억나시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또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은 이게 S2와 그리고 S1이라는 것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근 아닙니다. 네, 밑에 있는 거. 꽃 아니에요. 꽃 아니에요. S2, S1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S1에는 또 프로토머라는 게 있어요. 스파이크 프로토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락을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물쇠라 보면 돼요. 자물쇠로 잠겨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암호화가 되는데 이 암호화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게 RBD,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이라 가지고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S2 효소와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체. 그렇죠. 이렇게 접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백신이 먹히는 게 만약에 그 돌연변이가 요 RBD,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이란 이곳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됐다라면은 백신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돌연변이가 S1 현재 S2 요소 여기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백신이 무용지물이 안 되고 그래도 먹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BA.2.75가 스파이크 프로틴의 돌연변이가 36개가 발생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 S1, S2에 발생이 된 거예요. 리세터 바인딩 이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염력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쉽게 어떤 설명을 하려고 여기 와서 다시 좀 그렸어요. 다시 그린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BD란 요 부분이 이 폐에 있는 S2 효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마스크를 쓰는 거 우리가 제가 논문을 제가 예전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 이거를 방송에 얘기하려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지를 아시죠? 몰라요. 그거하고 몰라요. 뉴 잉글랜드 이게 의학지가 있어요. 그게 있고 또 메디슨지가 있고 네이처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 제가 다 봤어요. 와, 대단하시네 진짜. 우리가 이거 마스크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 마스크를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마스크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어떻게 걸리냐면은 이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코 점막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피부와 점막이 생각외로 강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피부를 못 뚫어요. 못 뚫는데 코에 들어가서 이 점막에 붙어요. 근데 점막도 못 뚫어요. 이 점막을 습하게 잘 유지만 시키면은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막도 건조해지면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 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더라도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마스크만 잘 쓰더라도 마스크 쓰고 이 코 있잖아요, 점막 이것만 잘 습하게 유지를 하더라도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소위 무증상 확진자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 찌르잖아요. 이게 되게 아프잖아요. 찌르는데 여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점막을 못 뚫은 거예요. 침투가 안 된 거예요. 침투가 안 됐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에만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PCR 해가지고 PCR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죽은 바이러스인지 사람 바이러스인지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쨌든 여기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됐는데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증상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잘 보세요. 여름에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 켜고 자도 감기 걸리잖아요. 에어컨의 그 찬 기운이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서 이 사이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침투하고 난 다음에 혈액색으로 들어가요. 그럼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면역체가 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싸우게 되면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경증이에요. 요게 경증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데 이 목유 면역체가 싸우다가 이게 진 거야.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폐 쪽으로 가는 거야. 폐 쪽으로 가서 이제 ACE2 요소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폐에 있는 ACE2 요소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쫙 무는 거야. 물면서 이게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되면서 그게 중증인 거예요. 그게 중증인 거야. 팀장님 여기 가운만 입혀놓으면 아침에 그 건강 방송 섭외 오겠어. 여러분 경제 방송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논문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이 정도까지 알리면은. 대단하시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서 그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하게 되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사람의 면역 관리만 잘 유지를 하더라도 경증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든 백신이란지 무용론자지. 그래서 백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백신 잘 맞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S1 효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RBD 리세트 바이닝 도메인에 이 중화항체가 백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면서 배출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배출을 시키는 건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란지 이 의학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이렇게 하면 욕 같아서 이렇게 돌려살게요. 여기 S1, S2 여기에 발생이 되게 되면은 중앙체가 여기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수없게 바이러스가 그 돌연변이가 여기 발생되잖아요. 접촉면에. 그러면 중앙체가 이걸 인식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우리 mRNA 백신 많이 맞잖아요. 네네. 근데 부작용 보면 이게 심낭염이라든지 네네.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심근염이라든지 그 부작용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이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몸에 그 사람마다 면역 체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건 음모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mRNA 찌꺼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발음도 찌꺼기. mRNA 찌꺼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mRNA 찌꺼기가 그게 둥둥 혈액에서 둥둥 떠댕기다가 혈액에서 가라앉잖아요. 그럼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둥둥 떠댕기다가 심장에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게 심근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의 그 말이야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신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웬만해서 안 맞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맞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백신이 다 이상한 건 아니고 좋은 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네. 그 어떻게 찌꺼기가 생기지? 그 지질 나노 입자 때문인가? 그 이게 감싸는 게 그 약간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게 뭐지? 저도 그 백신 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연구 논문이 없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 mRNA가 이 몸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중화항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지도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 지도가 제대로 발동이 안 되게 되면 찌꺼기라는 거죠. 제대로 발현이 안 되면 제대로 발동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 mRNA 그 유전자 지도가 들어가서 이거를 면역 세포를 건드리고 그렇죠, B세포가 T세포, B세포가 이제 너 T세포 면역체계 만들어. 그렇죠, 이래가지고 공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발동이 안 되는 거죠. 발동이 안 되고 그 말 그대로 찌꺼기로 그냥 몸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음모론 얘기했으니까 다 그냥 얘기할게요. 그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피검사 받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제라든지 피를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품 있잖아요. 치료제인지 그런 걸 계속해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딱 우리한테 이제 협찬 들어온 제품 딱 하면서 그래서 이제 피 깔끔하게 좀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광고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진짜 나는 몸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팀장님의 결론. 중증 너무 산을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진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리고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하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생명체라고 우리가 치부하게 되면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도 살려면 어쨌든 숙주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강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항체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피해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계속 돌연변이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올해 감기 걸려도 내년에 감기 안 걸려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독감 백신 그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RNA 그 나선형 구조다 보니까 염기서열이 받게 되면서 변이가 단계 발수 계속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맞던 백신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리면 또 걸린다. 당연하죠. 이전에는 델타에 걸렸으면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켄타우루스잖아요. 다른 게 들어왔잖아요. 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새로운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몰라 이거를. 얘 뭐지?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몸의 면역 체계도 이제 발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그리고 이 어쨌든 중요한 건 면역 관리를 잘 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확 계속해서 오르거나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소위 말해서 다 해먹었잖아요. 다 해먹었다. 소위 말해 다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또 있어요? 코로나 관련된 화면이? 이제 기사인데 여기 보면 코로나 치명률 0.07% 독감 수준 됐다. 변수는 고위험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치명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얘도 살아남기 위해서 치살이 높다 보니까 숙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주를 어쨌든 살린 상태에서 또 다른 숙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사율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전염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코로나 환자 같은 60만 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아온 거예요. 뽑아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급성 비인두염 이게 뭐냐면은 보통 감기란지 감기 증후군을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감기 환자, 그러니까 급성 비인두염 환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이 병원 안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병원에 가서 어쨌든 그 급여 처리를 받으신 분인데 415만 명이에요. 한 해 감기에 415만 명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치에 비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감기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유독 코로나에 몇 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치사율이 높게 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거는 독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100만 명이거든요. 한 해 독감 환자도 100만 명이에요. 독감 환자 감기 환자 합치게 되면 한 해 몇만 명이라면 515만 명인 거예요. 한 해 이렇게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뭐 미국 독감 비교하게 되면서 뭐 조금 부정적 얘기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코로나에서 제대로 전달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적어도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 맞는 거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제대로 이제 환자든지 시청자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때는 상당히 많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여기 110만 명이에요. 원인을 모르는 폐렴이 110만 명이 한 해 발생되는 게 이런 것도 당연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감기라는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는 것들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게 돼서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호들갑을 좀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크게 되었기 때문에 뭐 방금 팀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되게 치사율도 떨어지고 정말 감기랑 비슷한 거여도 코로나라는 거에 좀 많이 두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화면 보시면서 빠르게 얘기는 좀 갈게요.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플루엔자 독감 사망자가 한 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합치면 262명, 2018년도 같은 720명, 2019년도 같은 252명. 그러니까 한 해 호흡계통 질환에서 사망하신 분이 3만 명이 넘어요. 워낙 많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라고 이렇게 통계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연령별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데 지금 제가 40대긴 40대 기준으로 볼게요. 확진자가 288만 명인데 사망자가 332명이에요. 자, 조금 전에 보세요. 호흡기 질환으로 한 해 사망하신 분이 32,000명이고 독감으로 하면 사망하신 분이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40대 이하, 어찌 보면은 50대 이하 같은 경우는 크게 본인 면역 체계만 잘 발동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 건강 플랫폼 이메드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미나라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 팬데믹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활동을 멈추는 순간 자연의 균형은 틀어진다. 요거는 제가 왜 이 화면을 캡처했냐면은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역대급 유례 없던 이 격리 조치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도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까지 약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면 원숭이 두창이란지 급성 간염이란지 원인 불명이었던 바이러스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얘기하신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노출을 막기 위해 취했던 예외적인 조치들은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도 막았다. 그러면서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부분들을까지 막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급성 간염이라든지 원숭이두창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지만 바이러스를 무조건 피하는 것만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물론 중증으로 가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면역체계를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백신 치료제가 무조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 몸 스스로 어떤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관점에서 요거는 말씀드렸다. 라고 좀 그럼 하면서 끝낼게요. 너무 많이 갔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근데 진짜 그냥 여러분 뭐 코로나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디테일하게 더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나 우리 팀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식구분들도 이호님도 그렇고 윤 대표님도 그렇고 너무나 하루백서님도 그렇고 너무나 디테일한 또 정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하루백선님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의사가 아니라 이용사 같은 거 이발사 같은 느낌 들면 어떡하죠?
약간 그런 느낌, 효자동 이발사 느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얀 와이셔츠 입으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여기서 좀 정리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 요거 두 가지 주제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코로나만 할 걸 그랬어. 백신 관련주는 저는 이제 안 봅니다. 네. 안 봅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죠. 왜 필요 없는지. 그렇죠. 아니었죠? 네. 그리고 이제 DBI 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DBI 택. 또 개인 투자자분들 울렸죠. 요것도 결론부터 갈게요. 저 같으면 DBI 택 신규 매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분사든 분할이든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경기 성남 금토동에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와요. 혹시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분사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3거래일 전인가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 공포 때문에 제가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우리가 그때랑 똑같은 거죠. 그 상황을 겪게 되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사례가 도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BI 택도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때문에 그날 좀 급락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분사든 분할이든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제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라는 점. 두 번째는 1월 달에 공정위에서 지주사 강제 전환 통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일단은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지도를 제가 캡처를 떴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여기 판교 이노베이션 랩이란 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땅이 지금 다 흑색으로 돼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조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서울 요금소 지나가지고 서울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그 판교 분기점 나오잖아요. 네, 거기 맞아요. 보면 이렇게 크루셜트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 오른쪽 말고 요 왼쪽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지역에 이렇게 또 테크노밸리 현재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현재 41개 정도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고, 여기 보면은 팹리스 기업, 반도체 설계 기업, 여기가 25개 정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중형권 파운드리 여기도 한 곳 정도 들어오게 되면서 41개 정도 일단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DBI 텍도 가야죠. 가서 이제 그러니까 증권을 하려면은 여의도에 가야 되고, 정치를 하려면은 국회에서는 가야 되고,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이 거기 가서 모여서 자기네끼리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려면은 엄마들이 대치동 보내잖아요. 말은 또 제주도로 가듯이. 그렇죠. 그렇게 보내는 거죠. DBI 텍도 가야 돼요. 그래서 DBI 텍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 이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될 거. 그래서 회사 임원진이 현재 브랜드 사업부를 현재 이전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입주를 목표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무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만드는 거 뭐 분사든 분할이든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업부가 아예 그냥 떨어져서, 그러니까 분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고, 분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사든 분할이든 어쨌든 그 방식으로 이제 판교 제3 테크노밸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가는 거 확정 지었어요. 확정 지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DBI 텍 브랜드 사업부 같은 경우에 LX 세미콘이란지 실리콘 마이터스와 같은 회사들이 서울이란지 판교 쪽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부천이 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처와 가까운 거하고, 가까운 게 아무래도 더 가까운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얘들이 뭘 하지? 이렇게 훔쳐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그쪽에 제3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한 190개 정도 되거든요. 많이 몰리겠네, 진짜. 아니, 전기 한 19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테크노밸리 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좀 할 거야 하는 기업들은 다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차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그 1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정위에서 지주사 강제전환 통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통보를 했고, 그리고 DB그룹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 보도를 참고를 해보게 되면
이 공정위 지주회사 전환 통보 이후에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 이렇게 곧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지주사 전환 통보 요거 때문이라도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 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은 매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 그리고 재무제표상 별도 기준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요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주사 전환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건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DB의 자산이 6,100억이에요. 그러니까 5천억이 넘은 거죠. 5천억이 넘은 거고 이게 근데 DB 하이텍 영향이라 봐야 돼요. DB 하이텍이 작년에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DB 하이텍의 지분 가치가 4,800억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DB가 이제 자산이 6천억이 넘는 5천억이 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 요건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월 달에 너희 지주사 해야 돼 라고 이제 통보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2024년 1월 1일까지는 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지주회사 의무를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주회사 지정 조건을 해소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DB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있고 DB가 어쨌든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고 있고 그에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 구조는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주사 요건을 깨진 않을 것 같아요. 깨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브랜드 사업부를 분사든 분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주사 요건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이게 나오는 것들이 그 강제 전환일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여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만 받게 되면은 2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임대차 3법하고 비슷해요. 전세 2년 했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강제 전환을 받았지만은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4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DB가 DB 하이텍 지분을 17%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려면은 한 5천억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DB의 현재 현금성 자산은 한 2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참 부족하네. 한 20배 넘게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을 땡기진 않을 것 같아요. 땡기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DB 하이텍의 지분을 바로 확보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분사하든지 분할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화면 좀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 현대중공업 사례를 참고해 보게 되면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중간지주사인 현대중공업을 있고 현대중공업이 현대사모중공업의 투자회사 요거를 이제 합병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DB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DB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최상단에 DB라는 그 지주사 역할을 하는 DB 지주사가 있고요. 그 밑에 DB FIS 그리고 DB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DB 하이텍이 또 하부에 DB 월드, DB 메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DB 하이텍을 인적 분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DB 하이텍을 인적 분할을 할 것 같아요. 물적 분할 말고? 네, 인적 분할 해가지고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쪼개고 투자회사 밑에 파운드리, 브랜드 사업부, DB 월드, DB 메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추후에 DB와 DB 하이텍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가게 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 투자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이것도 지금 화면을 제가 조금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제가 또 그렸어요. 나중에 그 팀장님 오시는 날에는 정태근의 스케치북 해가지고 스케치북을 따라야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스케치북에 매직으로 좀 배울게요. 이게 오히려 좋아. 이게 정감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에서 볼 수 없네.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 그 와중에. 그리고 최상대 DB가 있죠. DB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DB 하이텍 투자회사 DB 하이텍 사업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DB 하이텍 투자회사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DB 하이텍 투자회사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파운드리, 브랜드 사업부, DB 월드, DB 메탈 이렇게 이제
갑자기 현타가 오죠? 아니 이해가 너무 잘 된다 또.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든 인적 분할 통해서 이렇게 중간 지주사를 만들고 이렇게 밑에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걸 먼저 진행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요 DB와 DB 하이텍 투자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파운드리 DB 하이텍의 지분을 17.6%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 잠시만 들고 계세요. 뭘 지금? 잠시만 들고 계세요.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장점이 있어. 이게 PPT면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DB 하이텍 투자회사와 이렇게 DB 하이텍 파운드리 요걸 이렇게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게 아니네. 뭐?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DB와 DB 하이텍 투자회사를 이렇게 합병을 하는 거죠. 제가 잘못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DB 하이텍 투자회사하고 파운드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DB 원래 지주회사 요거랑 DB 하이텍 투자회사 요거를 합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DB 하이텍을 지배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하게 되면 그래서 DB가 DB 하이텍의 지분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그런 방식 아마 채택하지 않을까 싶다.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수정도 용이하다고 하루백서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할 때 제가 매직으로서 올게요. 아니 팀장님 벌써 말씀 끝나셨어요. 근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이런 이슈가 또 생겼잖아요. 지금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지금 이슈가 되는 거 하고, 근데 또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런 물적 분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주주 보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걸 정책으로 뭐 반영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좀 기존 주주들한테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분할하는 거잖아요. 물적 분할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인 거죠. 보상이 된다라는 착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물적 분할 같은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 분할 합병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상법 530조의 3, 제 530조의 12 여기에 근거한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사례를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단순히 그럼 인적 분할을 해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 땡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쪼개고 명분도 좋고 쪼개고 이제 자연스럽게 쪼개고 난 다음에 사업부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서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이 현대사무중공업 투자회사를 합병을 한 것처럼 DB와 DB 하이텍 투자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주주가치 희석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DB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배당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지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지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 없이 끝난다? 그러면 자기들 일성만 차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 요소들이 아무래도 남아 있는 상태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DB 하이텍을 만약에 굳이 매수한다라면은 DB 하이텍보다는 이런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라면 이제 DB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DB 하이텍이 아니라 DB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DB 하이텍 주주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주가치 희석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게 주총이 열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주총 가셔가지고 그래 물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 오케이. 그럼 대신에 앞으로 너희가 그 이익잉여금 남는 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것도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안 받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주총 통해 가지고 이게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그 주식 갖고 있는 주총 열어가지고 가셔가지고 인적 분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될 거를 시나리오를 갖고 가셔가지고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그러고 회사도 그렇게 유도할 거예요. 어차피 물적 분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적 분할 유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너스로 주주가치 희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특별 배당을 요구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요구하셔야죠. 권리니까. 작년에 450원 줬는 것 같은데 DPS가 450이나 돼 있네. 그러면은 그 시가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 배당률 작년에 0.62% 나왔네요. 그밖에 안 나와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낮은데. 그러면 특별 배당 한 1% 최소 2% 이상은 요구해야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도움은 안 돼요. 차라리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뭐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그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DBI 텍이 굉장히 그 뭐 8인치 파운드리 굉장히 그 수요도 풍부하고 네.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 때문에 사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분명히 이거는 회사 측에서는 좀 뭔가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들이 되게 그게 인색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면은 내 돈 내가 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도 맞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 믿고 투자해줬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게 있지 그렇죠.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분명히. 네. 당연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업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장하지 말던가. 그렇죠. 회사가 내 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 돈이 아니죠. 그럼 상장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네. 사실 에코프로비도 못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있는데 요거까지 해버리면 이제 바로 한숨 자고 해야 돼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만큼 이슈 하나를 다루더라도 네. 우리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오늘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저도 지금 방송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많은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또 우리 송 대표님도 준비 나름 또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팀장님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또 돈돈이 또 월요일 날 이게 점점 주목받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주목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죠.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죠. 너무 저평가야 지금.